안녕하세요. 갈대사연 극장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기 앞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재미있고 흥미로운 사연들 계속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레디 액션. 당신 그 여자랑 잤어? 거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마치 한겨울 청계산 매봉 정상에서 불어닥치던 칼바람이 집 안으로 들이닥친 것 같았다. 아니, 그보다 더 차갑고 날카로운 비수가 내 심장을 정통으로 뚫고 들어왔다. 식탁 위에 내동댕이 쳐진 통장 하나. 붉은색 도장이 찍힌 내 명의의 예금 통장이 마치 죽은 짐승의 시체처럼 입을 벌리고 있었다. 나는 덜덜 떨리는 손을 허벅지 아래로 감추며 마른 침을 삼켰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아내 지숙의 눈은 30년 넘게 살면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형형한 살기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녀의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만 그 입에서 나온 말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난도질하기에 충분했다. 말해. 잤냐고. 그게 아니면 도대체 이 돈이 다 어디로 갔는데? 4억 5천이야. 평생 당신 피땀 흘려 모은 퇴직금이랑 우리 노후 자금이 한 푼도 안 남고 사라졌다고. 이게 말이 돼? 도대체 어떤 미친놈이 제 정신으로 이런 짓을 해? 지숙이 비명을 지르며 식탁을 내리쳤다. 유리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이 났다. 파편이 튀어 내 발등을 스쳤지만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아니, 고개를 들어 그녀를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차라리 내가 저지른 짓이 추잡한 불륜이었다면 변명이라도 했을 것이다. 욕망에 눈이 멀었다고, 늙은 수컷의 마지막 발악이었다고 싹싹 빌기라도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건 그보다 더 비참하고 더 어리석으며 더 구제불능인 이야기였다. 나는 자지 않았다. 그녀의 손목 한 번 제대로 잡아본 적이 없었다. 그저 그녀가 웃는 게 좋았고 나를 선생님이라 부르며 따르는 그 목소리가 좋았을 뿐이었다. 나는 믿었다. 그녀를, 그리고 그녀가 보여준 그 가련하고도 성실해 보이던 눈물을. 여보.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면 뭔데? 말해봐. 도대체 어디다 쓴 거야? 도박했어? 아니면 뭐 주식이라도 해서 날려먹은 거야? 차라리 그렇다고 해. 여자한테 미쳐서 다 퍼다 줬다고 하지 말고 제발. 지숙이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다. 꺽꺽거리는 울음소리가 분당의 고급 아파트 거실을 가득 메웠다. 창밖으로는 탄천이 유유히 흐르고 평화로운 오후에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지만 우리 집은 지옥의 불구덩이 한가운데였다.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 빌어먹을 등산화를 다시 꺼내 신은 날부터였을까? 아니면 매봉 바위 그늘 아래서 그녀가 건넨 오이 한 조각을 받아먹었을 때부터였을까?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나는 내 발목을 부러뜨려서라도 그날 산에 가지 않았을 것이다. 내 인생의 황혼기가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져 내릴 줄은 꿈에도 몰랐다. 시간은 정확히 6개월 전 늦가을로 거슬러 올라간다. 나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45평 아파트에서 눈을 떴다. 은퇴 후 맞이하는 180번째 아침이었다. 35년간 건설 현장과 본사를 오가며 먼지를 뒤집어쓰고 고성을 질러가며 일해온 대가로 얻은 안락한 보금자리였다. 임원직을 끝으로 명예롭게 퇴직했을 때 나는 이제 내 인생의 진짜 황혼이 시작됐다고 믿었다. 알람 소리 없이 일어나는 아침, 느긋하게 즐기는 커피 한 잔, 더 이상 상사의 눈치를 보거나 실적 압박에 시달릴 필요 없는 자유. 하지만 그 자유가 지옥이 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오늘도 산에 가요? 아침 식탁에서 지숙이 무심하게 물었다. 은퇴한 남편을 대하는 아내의 태도는 묘하게 건조했다. 그녀 역시 교직 생활을 마치고 은퇴한 지 2년 차였다. 우리는 각자의 방식대로 시간을 보내는데 익숙해져 있었다. 지숙은 문화센터에서 서예를 배우고 친구들과 브런치를 즐기느라 바빴다. 반면 나는 갈 곳이 없었다. 운동해야지. 집에만 있으면 좀이 쑤셔서. 그래요. 무릎 조심하고. 저녁은 밖에서 먹고 올 거죠? 그 말인즉슨 저녁밥을 차려주기 귀찮다는 뜻이었다. 나는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현관을 나서며 거울을 봤다.
아직은 꼿꼿한 허리, 흰머리가 늘었지만 숱은 제법 남아있는 머리카락. 64세 김영석. 아직 늙었다고 인정하기 싫은 나이였다. 나는 현관 구석에 놓인 등산화를 신었다. 내 유일한 도피처는 청계산이었다. 집에서 신분당선을 타면 금방 갈 수 있는 곳. 너무 험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만만하지도 않은 산. 무엇보다 평일 낮 그곳에는 나처럼 갈 곳 잃은 은퇴자들이 넘쳐났다. 등산복이라는 유니폼을 입으면 전직 임원이나 동네 백수나 다 똑같은 산행객이 되는 그 평등함이 좋았다. 청계산 입구역에 내려 원터골로 향하는 길은 이미 울긋불긋한 등산복을 입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나는 익숙한 얼굴들을 찾아 두리번거렸다. 한 달 전 가입한 청계산 날다람쥐라는 산악회 회원들이 모여있는 느티나무 아래로 발걸음을 옮겼다. 회장인 박 씨가 나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다. 어이, 김이사. 오늘도 일찍 나왔네. 박 회장 나오셨소. 날씨가 참 좋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회에서 불리던 직함으로 불렀다. 김이사, 박 교장, 최 사장. 그것만이 껍데기만 남은 우리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유일한 끈이었다. 준비 운동을 마치고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옥녀봉을 향해 헐떡이며 올라가는 길 심장이 터질 듯 박동하고 허벅지의 근육이 팽팽하게 당겨질 때 비로소 나는 살아있음을 느꼈다. 문제의 그날은 유독 하늘이 파랗고 바람이 선선한 날이었다. 옥녀봉 정상에서 막걸리 한 잔을 걸치고 하산하려던 참이었다. 박 회장이 내 옆구리를 쿡 찔렀다. 김이사, 저기 봐봐. 우리 모임에 새로 들어온 신입 회원이라는데 아주 참하지 않아? 박 회장의 시선이 머문 곳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다. 나는 무심코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 순간 묘한 기시감을 느꼈다. 40대 후반쯤 되었을까? 짙은 화장으로 나이를 감추려 애쓰는 여느 중년 여성들과는 달랐다.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 질끈 묶은 머리, 그리고 몸매가 드러나지 않는 수수한 등산복 차림. 하지만 그 수수함 속에서도 어딘가 처연하고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분위기가 풍겼다. 그녀의 이름은 최미연이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가입한 최미연이라고 합니다. 등산은 처음이라 많이 서투른데 잘 부탁드립니다. 그녀가 고개를 숙여 인사할 때 목덜미로 흘러내린 잔머리가 햇살에 반짝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고 떨렸다. 마치 겁먹은 사슴 같았다. 산악회의 늑수그레한 남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꽂혔다. 그건 수컷의 본능적인 호기심이었다. 나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하지만 내 시선을 끈 건 그녀의 외모가 아니라 그녀의 등산화였다. 브랜드 로고조차 다 지워진 밑창이 다 다른 낡은 등산화. 저런 신발을 신고 산을 탄다고. 위험해 보였다. 나도 모르게 오지랖이 발동했다. 저기 신발끈이 풀렸습니다. 그렇게 묶으면 내려갈 때 밟아서 넘어져요. 내가 다가가 말을 걸자 그녀가 화들짝 놀라며 뒷걸음질 쳤다. 그 반응이 너무 커서 내가 더 당황할 정도였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게 처음이라. 이리 줘봐요. 내가 묶어줄 테니까. 나는 무릎을 꿇고 그녀의 신발끈을 단단히 묶어주었다. 매듭을 짓고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와 눈이 마주쳤다. 그녀의 눈동자가 그렁그렁했다.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눈. 그 눈빛에 내 가슴 한 구석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왜일까? 30년 전 지숙과 연애하던 시절에도 느껴보지 못한 묘한 떨림이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그 호칭이 내 귀에 꿀처럼 달콤하게 박혔다. 사장님도 이사님도 아저씨도 아닌 선생님. 그 한마디가 나를 무장해제시켰다. 나는 헛기침을 하며 일어났다. 산에서는 장비가 생명입니다. 다음엔 좀 더 튼튼한 걸로 신고 오세요. 무릎 나갑니다. 네. 형편이 좀 나아지면 꼭 그럴게요. 그녀가 말끝을 흐리며 씁쓸하게 웃었다. 그 미소가 너무나 아려 보였다. 형편이 나아지면이라. 요즘 세상에 등산화 하나 살 돈이 없다는 게 말이 되나? 하지만 그녀의 허름한 배낭과 낡은 옷차림을 보니 거짓말 같지는 않았다.
하산 후 회원들은 늘 그렇듯 청계산 입구 근처의 옛골 토속집으로 향했다. 파전과 도토리묵에 막걸리가 돌았다. 술 기운이 오르자 회원들은 저마다 왕년의 무용담을 늘어놓느라 바빴다. 하지만 내 신경은 온통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아 사이다만 홀짝거리는 미연 씨에게 쏠려 있었다. 그녀는 사람들의 대화에 끼지 못하고 겉돌고 있었다. 나는 슬그머니 자리를 옮겨 그녀 맞은편에 앉았다. 술은 못하십니까? 아, 네. 제가 술을 잘 못 배워서요. 다행이네요. 여자 혼자 이런 데서 술 취하면 위험하죠. 내 딴에는 농담이라고 던진 말이었는데 그녀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으로 사이다 잔을 만지작거렸다. 남편이 술만 마시면 저를 때렸거든요. 그래서 술 냄새만 맡아도 가슴이 두근거려서 순간 시끌벅적하던 식당 소음이 내 귀에서 멀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봤다. 가정폭력? 이혼? 그녀의 사연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온 건 그때부터였다. 5년 전에 이혼했어요. 사업하다 망하고 술독에 빠져 사는 사람 피해 도망치듯 나왔죠. 딸아이 하나 데리고 맨몸으로 나와서 식당 설거지, 마트 캐셔, 안 해본 일이 없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내용은 처절했다. 고등학교 2학년인 딸 뒷바라지를 위해 닥치는 대로 일하다가 몸이 상해 잠시 쉬는 중이라고 했다. 건강이라도 챙기려고 산에 왔는데 변변한 등산화 하나 살 돈이 없어 딸이 신던 운동화를 신고 왔다는 이야기. 나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내 딸은 부족함 없이 키워 유학까지 보내 시집 보냈다. 그런데 내 딸보다 고작 몇 살 많아 보이는 이 여자는 이렇게 거친 삶을 살고 있다니. 측은지심. 그래, 그때 내 마음을 지배한 감정은 분명 그것이었다. 힘드셨겠습니다. 그래도 딸 하나 보고 버티신 거네요. 대단합니다. 대단하긴요. 딸한테 미안해서 죽고 싶은 심정인걸요. 남들 다 다니는 학원 하나 못 보내주고. 그녀가 눈물을 훔쳤다. 나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건넸다. 그녀가 내 손수건을 받아들며 살짝 내 손을 스쳤다. 거칠고 투박한 손. 고생을 많이 한 손이었다. 그 감촉이 너무나 생생해서 나는 침을 꿀꺽 삼켰다. 미연 씨라고 했나요? 앞으로 산에 올 때 힘들면 내 옆에 붙어서 와요. 내가 속도 맞춰줄 테니까. 정말요? 저 같은 게 패가 안 될까요? 패는 무슨. 나도 혼자 걷기 심심하던 참이었습니다. 그녀가 환하게 웃었다. 옥녀봉 정상의 햇살보다 더 눈부신 미소였다. 나는 그 미소를 지켜주고 싶다는 주제넘은 생각을 하고 말았다. 그게 내 인생을 파멸로 이끄는 첫 단추였다는 걸 그때는 알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내 머릿속은 온통 최미연이라는 여자로 가득 찼다. 지숙에게는 느낄 수 없는 연약함, 그리고 나를 우러러보는 듯한 그 존경의 눈빛. 60대 은퇴 남성에게 그것보다 더 강력한 마약은 없었다. 주머니 속에서 진동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선생님, 오늘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무사히 내려왔어요. 신발끈 묶어주실 때 돌아가신 친정 아버지가 생각나서 울컥했네요. 편안한 밤 되세요. 마이너스 최미연 올림. 문자를 보는 내 입가에 실실 웃음이 새어나왔다. 나는 아내 몰래 답장을 썼다 지웠다를 반복하다가 짧게 보냈다. 별 말씀을요. 다음 주 화요일에도 나옵니까? 답장은 1분도 안 돼서 왔다. 네. 선생님 나오시면 저도 꼭 갈게요. 나는 핸드폰을 가슴에 품고 차창 밖을 바라봤다. 어둠이 내려앉은 탄천변의 불빛들이 오늘따라 유난히 아름답게 느껴졌다. 내 심장은 다시 뛰고 있었다. 그것이 파멸을 향한 질주인 줄도 모르고. 그날 이후 내 일주일은 화요일과 금요일을 중심으로 돌아갔다. 화요일과 금요일은 산악회 정기 모임이 있는 날이었다. 나는 전날 밤부터 등산복을 다림질하고 평소엔 거들떠보지도 않던 향수를 손목에 살짝 뿌리기도 했다. 지숙은 그런 나를 보며 늙어서 주책이야. 산에 가는데 무슨 향수야? 라며 핀잔을 줬지만 나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내 마음은 이미 콩밭, 아니 청계산 자락에 가 있었다. 미연 씨는 약속대로 꼬박꼬박 산에 나왔다.
그리고 언제나 내 곁을 지켰다. 다른 남자 회원들이 그녀에게 말을 걸거나 직접 대려고 하면 그녀는 교묘하게 내 뒤로 숨으며 나를 방패막이로 삼았다. 그럴 때마다 나는 묘한 우월감을 느꼈다. 이 젊고 가련한 여자가 나를 의지하고 있다. 내가 그녀의 보호자다. 그 사실이 내 쪼그라든 자존감을 한껏 부풀어 오르게 했다. 우리는 산행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둘만의 시간을 가졌다. 회원들과의 뒤풀이는 적당히 핑계를 대고 빠져나왔다. 우리는 정자동 카페 거리의 조용한 테라스 카페나 판교의 분위기 좋은 찻집을 찾아다녔다. 선생님은 정말 박식하신 것 같아요. 건축 쪽 일하셨다고 했죠? 저도 나중에 제 작은 가게 하나 갖는 게 꿈인데 그때 선생님이 인테리어 좀 봐주실 수 있어요? 판교의 한 카페에서 그녀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그럼요. 내가 현장 밥만 35년 먹은 사람입니다. 도면만 가져오면 견적부터 시공 감리까지 다 봐줄 수 있지. 와, 정말 든든하다. 저 성공했네요. 이런 든든한 백도 생기고. 그녀가 까르르 웃으며 내 팔을 살짝 터치했다. 그녀의 스킨십은 아주 자연스럽고 은밀했다. 과하지 않으면서도 사람의 애간장을 녹이는 재주가 있었다. 대화가 깊어질수록 나는 그녀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물론 그것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건 나중에야 알았지만 그녀는 수원 쪽에 작은 월세방을 얻어 딸과 살고 있다고 했다. 딸의 이름은 수진이라고 했다. 공부를 꽤 잘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학원비 대기가 버거워 주말에는 편의점 알바까지 한다고 했다. 어제는 딸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 대학 안 가고 그냥 취직하면 안 돼? 엄마 너무 고생하잖아. 그 말 듣는데 억장이 무너져서 펑펑 울었어요. 그녀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떨구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딸이 효녀네. 그래도 대학은 보내야지. 요즘 세상에 대학 졸업장 없으면 어디 명함이나 내밀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현실이 너무 야속하네요. 이번 달 월세도 밀려 있는데 학원 특강비 내라는 문자가 와서 그녀는 말끝을 흐리며 창밖을 내다봤다. 나는 지갑을 만지작거렸다. 도와주고 싶었다. 하지만 선뜻 돈 이야기를 꺼내기가 망설여졌다. 자칫하면 순수한 관계가 오해를 살 수도 있고 그녀의 자존심을 건드릴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그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그리고 아주 극적인 순간에 찾아왔다. 우리가 만난 지 2달쯤 되었을 때였다. 초겨울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다. 등산은 취소되었지만 나는 그녀가 보고 싶어 연락을 했고 우리는 정자동의 한 순두부집에서 만났다. 그녀의 안색이 창백했다. 어디 아픕니까? 얼굴이 반쪽이네. 아, 아니에요. 그냥 좀 못 자서. 무슨 일 있죠? 나한테 숨기지 말고 말해봐요. 내가 다그치자 그녀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사실, 수진이가요. 며칠 전부터 배가 아프다고 뒹굴어서 응급실에 갔는데 난소에 혹이 있대요. 꽤 커서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꼬여서 터질 수도 있다고. 저런 세상에. 그럼 빨리 수술해야지 뭐하고 있어요? 그게 수술비랑 입원비까지 해서 당장 300만 원이 필요한데 제 통장엔 30만 원밖에 없어서요. 전 남편한테 연락해봤는데 번호도 바꿨더라고요. 친정 식구들은 연락 끊긴 지 오래고.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순두부 뚝배기 안으로 떨어졌다. 어디 사채라도 알아봐야 하나 싶어서. 어제 여기저기 전화해봤는데 그것도 쉽지 않네요. 사채라니. 그 험한 꼴을 당하게 둘 수는 없었다. 300만 원. 나에게는 큰 돈이 아니었다. 골프 한 번 안 치고 술 몇 번 안 마시면 되는 돈이었다. 내 딸이 아픈 것 같은 조바심이 났다. 미연 씨. 계좌 불러요. 네? 그게 무슨. 일단 수술부터 시킵시다.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인데 돈 때문에 망설이면 됩니까? 내가 빌려줄 테니까 나중에 형편되면 갚아요. 아니에요, 선생님. 어떻게 그래요?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절대 안 돼요. 저 못 갚을 수도 있어요. 그녀는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다. 그 모습이 더 믿음직스러웠다.
넙죽 받았다면 의심했을 텐데 이렇게까지 거절하는 걸 보니 정말 순수한 사람이구나 싶었다. 거절하지 마요. 딸 살리는 게 먼저지 자존심이 먼저입니까? 나를 오빠나 삼촌이라고 생각하고 받아요. 정 미안하면 차용증이라도 쓰던가. 나는 억지로 그녀의 핸드폰을 빼서 계좌번호를 확인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300만 원을 이체했다. 송금했습니다. 지금 바로 병원 가서 수속 밟아요. 알림음이 울리고 그녀가 핸드폰 화면을 확인했다. 그녀의 눈이 커지더니 이내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식당 바닥에 무릎을 꿇으려 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제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꼭 갚을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황급히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져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차올랐다. 내가 누군가의 구원자가 되었다는 그 벅찬 감동. 은퇴 후 느껴보지 못한 강렬한 존재감이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도 나는 내내 흥분 상태였다. 지숙이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었어? 얼굴이 폈네? 라고 물었지만 나는 그냥 운동하니까 좋네라고 얼버무렸다. 지숙에게는 절대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생겼다. 하지만 죄책감보다는 뿌듯함이 더 컸다. 나는 좋은 일을 한 거니까. 일주일 뒤 미연 씨에게서 연락이 왔다. 수술이 아주 잘 끝났다고 했다. 그녀는 딸이 병원 침대에 누워 V비자를 그리고 있는 사진을 보내왔다. 링거를 꽂고 있지만 환하게 웃고 있는 소녀의 모습. 내 가슴이 뭉클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 수진이 살았어요. 수진이도 선생님께 꼭 감사 인사드리고 싶다네요. 정말 생명의 은인이세요. 나는 그 문자를 캡처해서 비밀 폴더에 저장해 두었다. 그것은 내 인생의 훈장과도 같았다. 그리고 정확히 한 달 뒤 그녀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다. 만나서 꼭 드릴 게 있다고 했다. 카페에서 만난 그녀는 하얀 봉투를 내밀었다. 이게 뭡니까? 확인해 보세요. 봉투 안에는 5만 원권 현금 300만 원이 들어있었다. 나는 깜짝 놀랐다. 솔직히 돌려받을 기대는 크게 하지 않았다. 워낙 형편이 어렵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빨리 그것도 전액을 갚다니? 아니, 벌써 돈이 어디서 났어요? 무리한 거 아닙니까? 식당 알바 시간을 2배로 늘렸어요. 그리고 새벽에 우유 배달도 시작했고요. 선생님 돈은 하루라도 빨리 갚고 싶어서 잠 안 자고 모았어요. 그녀의 손을 보니 곳곳에 반창고가 붙어 있었다. 거칠어진 피부와 퀭한 눈. 나를 위해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몸을 혹사해가며 돈을 모은 것이다. 나는 전율을 느꼈다. 이 여자는 진짜다. 요즘 세상에 보기 드문 신의가 있는 여자다. 미연 씨,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천천히 갚아도 된다니까. 아니에요. 선생님 신뢰를 잃는 게 더 무서워요. 저 돈은 없어도 신용 하나는 지키고 살고 싶어요. 그녀의 결연한 눈빛을 보며 나는 결심했다. 이 사람이라면 내 모든 것을 맡겨도 되겠다고. 그것이 300만 원이 아니라 3억 원이 되어도 그녀는 반드시 갚을 사람이라고. 그 300만 원은 미끼였다. 아주 달콤하고 치명적인 미끼. 낚싯바늘이 내 목구멍 깊숙이 걸린 줄도 모르고 나는 그녀라는 낚싯줄에 매달려 파멸의 바다로 끌려가고 있었다. 신뢰가 쌓이자 관계는 급물살을 탔다. 이제 우리는 산악회 모임이 없는 날에도 따로 만났다. 그녀는 나를 오빠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듣다 보니 그보다 더 듣기 좋은 호칭이 없었다. 64세의 나이에 48세 여인에게 오빠라 불리는 기분. 회춘한다는 게 이런 건가 싶었다. 지숙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다. 나는 집에 있는 시간이 답답했고 지숙의 잔소리가 듣기 싫었다. 지숙이 요즘 돈 씀씀이가 좀 커진 것 같다? 라고 물었을 때 나는 버럭 화를 냈다. 내가 내 돈 쓰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평생 벌어다 줬으면 됐지. 늙어서까지 감시하려고 들어. 지숙은 상처받은 표정으로 입을 다물었다. 예전 같으면 미안해서 사과했겠지만 그때의 나는 미연 씨와의 만남에 취해 아내의 감정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해가 바뀌어 봄이 찾아왔을 때 미연 씨가 새로운 제안을 했다.
오빠, 저 진짜로 가게 한번 해보려고요. 가게? 무슨 가게? 정자동 카페 거리에 자리가 하나 났는데 브런치 카페를 하면 딱일 것 같아요. 제가 요리 솜씨는 좀 있잖아요. 수진이 대학 가면 등록금도 마련해야 하고 언제까지 남의 식당에서 설거지나 하고 살 순 없잖아요. 그녀의 눈이 희망으로 반짝였다. 나는 적극 찬성했다. 좋은 생각이야. 미연 씨 솜씨면 대박 날 거야. 내가 가서 자리도 좀 봐주고 인테리어도 조언해 줄게. 정말요? 오빠가 도와주면 진짜 든든하겠다. 근데 그녀가 다시 말끝을 흐렸다. 돈 문제라는 걸 직감했다. 자금이 좀 부족한가? 네. 보증금이랑 권리금, 인테리어까지 하려니까 1억 정도가 필요한데. 제가 모은 돈이랑 대출 알아보니까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돼서요. 5천이 비는데 이걸 어쩌나 싶어요. 5천만 원. 적은 돈은 아니었다. 하지만 지난번 300만 원을 갚는 그녀의 성실함을 받기에 망설임은 길지 않았다. 게다가 내가 인테리어를 봐주면 비용을 더 아낄 수도 있을 것 같았다. 그녀가 사장님이 되어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내가 키운 여자라는 성취감을 느끼고 싶었다. 내가 융통해 줄게. 네? 오빠가 5천만 원을요? 안 돼요. 그건 너무 큰 돈이에요. 지난번이랑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카페 오픈하면 어차피 수익 날 거 아냐. 그때 갚으면 되지. 이자는 은행 이자보다 조금만 더 쳐줘. 나도 은행에 넣어두느니 그게 낫지. 나는 너스레를 떨며 그녀를 안심시켰다. 오빠, 진짜 어떻게 갚아야 할지. 제가 꼭 성공해서 오빠 호강시켜 드릴게요. 매달 수익금의 30%는 무조건 오빠한테 드릴게요. 약속해요. 그녀는 내 품에 안겨 울었다. 그 따뜻한 체온. 나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다음 날 나는 정기예금 하나를 해지했다.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아 이자가 아까웠지만 미연 씨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니 아깝지 않았다. 5천만 원을 그녀의 계좌로 보냈다. 그게 시작이었다. 한 달 뒤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되었다고 했다. 그녀는 공사 현장 사진 나중에 알고 보니 인터넷에서 퍼온 사진이었다를 보내오며 진행 상황을 보고했다. 오빠, 큰일 났어요. 배관이 터져서 바닥 공사를 다시 해야 한대요. 추가 비용이 3천만 원이나 든다는데. 공사 중단되면 보증금도 다 날리게 생겼어요. 나는 3천만 원을 더 보냈다. 2달 뒤 이번엔 사채업자가 가게로 찾아와 행패를 부린다고 했다. 오빠, 전 남편 빚보증 섰던 게 터졌나 봐요. 놈들이 가게 집기 다 부수고 난리가 났어요. 당장 1억 2천 안 갚으면 가게 문 못 열게 한다고. 저 너무 무서워요. 오빠, 살려주세요. 전화기 너머로 그녀의 비명과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눈이 뒤집혔다. 내 여자가 위험하다. 내가 지켜줘야 한다. 나는 은행으로 달려갔다. 내 퇴직금이 들어있는 지숙과 나의 노후 자금의 핵심인 그 통장을 헐었다. 손이 떨렸지만 미연 씨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다. 1억 2천만 원. 송금 버튼을 누르는 순간 나는 묘한 해방감마저 느꼈다. 나는 영웅이다. 나는 그녀를 구했다. 그렇게 야금야금 건네준 돈이 총 4억 5천만 원. 내 전 재산의 80%였다. 남은 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뿐이었다. 그녀는 매번 울면서 감사하다고 했고 차용증을 써주겠다고 했다. 물론 내가 됐다고 했다. 카페 오픈 날짜는 자꾸만 미뤄졌지만 나는 의심하지 않았다. 온갖 불운이 겹친 그녀가 안쓰러울 뿐이었다. 그리고 일주일 전. 오빠, 드디어 다음 주에 가오픈해요. 오빠가 제일 먼저 와서 커피 마셔줘야 해요. 알았죠? 그래, 고생 많았어. 내가 화환 제일 큰 거로 보낼게. 아 참, 그리고 오빠. 이번에 오픈 준비하면서 재료비 결제가 좀 급한데. 마지막으로 2천만 원만 더 빌려줄 수 있어요? 오픈하면 들어오는 축의금이랑 첫 달 매출로 바로 갚을게요. 진짜 마지막이에요. 나는 더 이상 현금이 없었다. 비상금까지 탈탈 털어보낸 상태였다. 미연 씨, 내가 지금 현금이 없는데. 아, 그렇구나. 알겠어요.
어떻게든 해볼게요. 오빠한테 부담 줘서 미안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 마지막 한마디가 내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그녀가 처음으로 내뱉은 사랑한다는 말. 나는 어떻게든 돈을 만들어야 했다. 카드론을 받았다. 2천만 원. 이자가 높았지만 상관없었다. 곧 오픈하니까. 돈을 보내고 난 뒤 그녀에게서 하트 이모티콘이 날아왔다.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었다. 3일 전부터 그녀의 전화기는 꺼져 있었다. 카카오톡 메시지 옆에 숫자 1은 사라지지 않았다. 처음엔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자 불안감이 엄습했다. 나는 무작정 정자동 카페 거리로 나갔다. 그녀가 말한 가게 주소를 찾아갔다. 임대문에 텅 빈 가게 유리창에 붙은 종이 한 장. 인테리어 공사는커녕 먼지만 수북이 쌓여있는 빈 점포였다. 저기요, 여기 브런치 카페 들어온다고 하지 않았나요? 지나가는 건물 관리인에게 다급하게 물었다. 브런치 카페요? 무슨 소리야? 여기 1년째 비어있는데. 저번 달에 어떤 여자가 와서 보러 왔다가 계약금도 안 걸고 그냥 갔어요.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다.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 그 길로 경찰서로 달려갔다. 선생님, 이거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입니다. 최미연이라는 이름도 가명일 확률이 높고요. 대포폰 썼으면 잡기 힘듭니다. 일단 접수는 해드는데 돈 돌려받기는 어렵다고 보셔야 해요. 경찰의 건조한 목소리가 내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4억 7천만 원. 내 인생, 내 노후, 내 가족,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은 64세의 은퇴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잃은 패잔병, 아니 욕망에 눈먼 늙은 바보 천치였다. 그리고 오늘 아침 은행에서 날아온 대출 이자 독촉 문자를 지숙이 보고 말았다. 그녀는 내 지갑을 뒤져 이체 내역이 찍힌 통장 정리를 해왔고 지금 내 앞에 서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이다. 여보, 미안해. 내가 사기를 당했어. 내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모기 소리보다 작았다. 지숙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뭐? 사기? 그게 무슨 소리야? 누구한테? 그 등산 간다던 그년한테? 아이고,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미쳐. 이 인간아, 나랑 산 세월이 30년인데 어떻게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 큰 돈을 남한테 줘. 너 미쳤니? 노망 났어? 지숙이 내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나는 허수아비처럼 흔들렸다. 그녀의 손톱이 내 목을 긁었지만 아프지 않았다. 차라리 나를 죽여줬으면 싶었다. 이혼해. 지숙이 멱살을 놓고 차갑게 말했다. 그녀의 눈에서 살기가 사라지고 더 무서운 체념이 자리 잡았다. 당장 나가. 내 집에서 나가라고.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녀가 내 옷가지들을 거실 바닥으로 내던지기 시작했다. 나는 무릎을 꿇고 빌었다. 여보, 잘못했어. 내가 죽일 놈이야.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어떻게든 다시 벌어서. 60 넘은 노인네가 무슨 수로 4억을 벌어? 나가. 경찰서든 한강이든 가서 죽어버리라고. 지숙의 절규가 귓가에 쟁쟁했다. 나는 쫓겨나듯 집을 나왔다. 갈 곳은 없었다. 주머니엔 담배 한 갑과 10,000원짜리 2장뿐. 나는 비틀거리며 탄천변을 걸었다. 저 멀리 청계산이 보였다. 나를 품어주던 그리고 나를 파멸로 이끈 그 산이 묵묵히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나는 벤치에 앉아 담배를 꺼내 물었다. 연기 속에서 미연 씨의 환하게 웃던 얼굴이 어른거렸다. 오빠 사랑해요. 그 달콤했던 목소리가 이제는 악마의 속삭임처럼 들려왔다. 나는 크크거리며 웃다가 이내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끔거렸지만 상관없었다. 내 인생의 해는 이미 저물었다. 그것도 아주 참혹하게. 갈 곳 없는 노인의 밤은 길고도 비참했다. 나는 정자동 탄천변을 하염없이 걷다가 야탐역 근처의 24시간 사우나로 기어들어갔다. 찜질방 복으로 갈아입고 수면실 구석에 누웠지만
퀴퀴한 땀 냄새와 낯선 이들의 코골이 소리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35년간 건설사 임원으로 살며 특급 호텔과 고급 리조트만 다녔던 내게 딱딱한 바닥과 얇은 매트는 고문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육체의 불편함보다 더 견디기 힘든 건 수시로 울려대는 핸드폰 진동이었다. 발신자는 아들이었다. 김민석. 대기업 연구원으로 일하며 반듯하게 자라준 내 자랑. 녀석의 전화가 10통이 넘어가고 있었다. 나는 차마 받을 용기가 없어 전원을 꺼버렸다. 아내 지숙이 이미 모든 사실을 말했을 터였다. 아버지가 젊은 여자에게 홀려 노후 자금을 몽땅 날리고 쫓겨났다는 그 더러운 진실을. 다음 날 아침 나는 도망치듯 사우나를 빠져나왔다. 카드를 긁었지만 한도 초과라는 메시지가 떴다. 앞불사 지숙이 내 명의의 신용카드마저 정지시킨 모양이었다. 주머니 속 구겨진 현금 2만 원이 내 전 재산이었다. 편의점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핸드폰을 켰다. 켜자마자 문자가 쏟아졌다. 아버지 어디세요? 어머니 쓰러지셨어요. 당장 연락 주세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지숙이 쓰러졌다고. 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2번 울리기도 전에 녀석이 받았다. 여보세요. 민서가 엄마는 괜찮냐? 지금 그게 중요합니까? 아들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냉소와 분노가 서려 있었다. 어디세요? 지금 데리러 갈게요. 만나서 얘기해요. 1시간 뒤 야탐역 광장 벤치에서 아들을 만났다. 녀석은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얼굴은 며칠 밤을 샌 듯 푸석했다. 나를 보자마자 녀석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꼬질꼬질한 등산복 차림에 수염도 깎지 못한 내 몰골이 혐오스러웠을 것이다. 아버지, 뭐냐? 엄마는 병원에 있냐? 많이 안 좋다니? 과호흡 증후군이래요. 쇼크가 와서 응급실 갔다가 지금은 안정을 취하고 계세요. 누나가 곁에 있어요. 다행이다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차마 내뱉지 못했다. 아들이 긴 한숨을 내쉬며 벤치에 털썩 앉았다. 나와 거리를 둔 채였다.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어머니 말이 다 맞아요? 4억 5천. 그거 다 그 여자한테 준 거 맞아요? 네. 그렇게 됐다. 내가 잠시 미쳤었나 보다. 미쳤다니요. 치매라도 걸리신 거예요? 아니면 뭐 진짜 사랑이라도 하셨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끔거렸지만 민석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제가 존경하던 아버지가 고작 이런 사람이었습니까?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헌신의 끝이 이거예요? 딸벌되는 꽃뱀한테 노후 자금 다 갖다 바치고 어머니 가슴에 대못 박는 거. 민서가 아비가 할 말이 없다. 하지만 정말 맹세코 부정한 짓은 안 했다. 그저 불쌍해서 도와주려던 게. 불쌍해서요? 아버지, 세상에 불쌍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 젊은 여자만 불쌍해 하셨어요? 그 여자가 남자였어도 할머니였어도 그렇게 돈 퍼주셨겠냐고요. 아들의 전곡을 찌르는 말에 나는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다. 맞다. 그 여자가 늙고 병든 노인이었다면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것이다. 내 내면에 숨겨져 있던 징그럽고 추악한 욕망, 늙은 수컷의 허영심을 아들에게 들킨 것 같아 얼굴이 화끈거렸다. 어머니가 이혼 서류 준비하신대요. 도장 찍으시래요. 이혼이라니. 안 된다. 내가 가서 빌게.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해줘. 빌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어머니는 돈보다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박살난 게 더 힘들다고 하셨어요. 35년을 함께 산 남편이 자신을 기만하고 딴살림 차리듯 돈을 빼돌렸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어 하세요. 아들은 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당분간 지내실 방 구할 돈이에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이게 다예요. 더 이상 어머니 괴롭히지 마세요. 그리고 누나한테도 연락하지 마세요. 누나는 아버지 이름만 들어도 치를 떨어요. 아들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뒷모습이 낯설었다. 어릴 적 내 등 뒤에 매달려 까르르 웃던 꼬마는 이제 없었다. 나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내려다보던 낯선 사내만 있을 뿐이었다.
민서가. 내가 녀석의 옷자락을 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아들은 매정하게 내 손을 뿌리쳤다. 건강 하세요. 나중에 법원에서 뵙죠. 아들이 떠난 자리에 덩그러니 남은 나는 봉투를 열어보았다. 5만 원권으로 300만 원이 들어있었다. 아들이 내게 준 마지막 적선이었다. 나는 그 돈을 움켜쥐고 소리 없이 오열했다. 광장의 비둘기 떼가 내 발치로 모여들어 구구거렸다. 나는 비둘기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날 밤 나는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시장 뒷골목의 허름한 고시원에 들어갔다. 보증금 없이 월 25만 원. 창문 하나 없는 1평 남짓한 방. 곰팡이 냄새와 퀴퀴한 라면 국물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이 이제 내 새로운 집이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옆방 남자의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쭈그리고 앉아 벽을 바라봤다. 45평 아파트의 안락한 소파와 대형 TV, 그리고 지숙이 끓여주던 된장찌개 냄새가 사무치게 그리웠다. 하지만 돌아갈 곳은 없었다. 나는 철저하게 혼자가 되었다. 내가 다음 날 나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분당경찰서를 찾았다. 지능범죄수사팀 앞 복도에는 나처럼 억울한 표정을 한 사람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다. 한참을 기다려 만난 담당 수사관은 내 사연을 듣고는 피로에 절은 눈을 비비며 한숨을 쉬었다. 김영석 선생님,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못 잡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전화번호도 있고 계좌번호도 다 줬는데 왜 못 잡아요? 대한민국 경찰이 그것도 못합니까? 선생님이 주신 전화번호요, 선불폰입니다. 외국인 명의로 개통된 대포폰이고 이미 해지됐어요. 그리고 계좌번호요? 그것도 노숙자나 신용불량자 명에 빌려서 만든 대포 통장입니다. 돈 넣으시자마자 10분 안에 인출책이 현금으로 다 뽑아갔어요. CCTV 돌려봐도 모자에 마스크 쓴 놈들이라 신원 파악 안 됩니다. 수사관은 모니터 화면을 돌려 내게 보여주었다. 내 돈이 이체된 계좌의 거래 내역이었다. 입금되자마자 100만 원 단위로 쪼개져 순식간에 사라진 돈들. 그 속도가 너무 빨라 현기증이 날 지경이었다. 그 여자 이름 최미연도 가명일 겁니다. 얼굴 사진이라도 찍어둔 거 없으세요? 그게 같이 찍은 사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여자가 사진 찍는 걸 싫어해서. 참 답답하네. 요즘 이런 로맨스 스캠 피해자가 한둘이 아닙니다. 선생님 같은 은퇴자분들이 주 타깃이에요. 외로움 파고들어서 돈 뜯어내는 거 아주 악질들이죠. 근데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조직이 중국이나 필리핀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요. 수사관의 건조한 설명은 내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나는 경찰서 책상을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다. 그럼 내 돈 4억 5천은 어떡합니까? 내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이라고요. 당신들이 세금 받아 처먹고 하는 일이 뭐야? 진정하세요. 소란 피우시면 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합니다. 나는 결국 경찰서 밖으로 쫓겨났다. 정오의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경찰서 앞 화단에 주저앉았다. 지나가는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나를 비웃는 것 같았다. 법은 멀고 사기는 가까웠다. 내 돈을 찾을 방법은 전무했다. 절망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며칠 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김영석 씨 되시죠? 여기 XX저축은행 채권 추심팀입니다. 네? 무슨? 지난달에 받으신 신용대출 2천만 원 이자가 연체되셨습니다. 그리고 카드론 받으신 것도 연체 중이시네요. 당장 입금 안 하시면 신용불량 등재되시고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미연 씨에게 마지막으로 보내주려 빌렸던 2천만 원. 그 빚이 족쇄가 되어 돌아왔다. 이자율이 20%에 육박하는 고금리 대출이었다. 지금 형편이 안 돼서. 형편 안 되시면 뭐 어쩌시겠습니까? 압류 들어갑니다. 지금 거주하시는 곳 주소 확인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다. 아들이 준 300만 원은 고시원비와 식비로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다. 이 돈으로 빚을 갚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나는 35년 인맥을 총동원해 보기로 했다. 자존심이고 뭐고 따질 때가 아니었다. 건설사 후배, 하청업체 사장, 골프 모임 친구들.
핸드폰에 저장된 번호들을 하나씩 눌렀다. 아, 김 이사님. 오랜만입니다. 네? 돈이요? 아이고, 어쩌나 제가 요즘 자금 사정이 영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전무님. 제가 지금 회의 중이라 나중에 걸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전화하지 않았다. 여보세요? 누구시죠? 아, 김영석 씨? 미안한데 나 지금 바빠. 뚝. 전화기 너머의 반응은 싸늘했다. 내가 현직에 있을 때 형님 하며 굽실거리던 놈들이었다. 술값을 내주고 골프 접대를 할 때는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굴던 놈들이 내가 빈털터리가 되자 벌레 보듯 피했다. 인간관계라는 게 돈과 지위가 사라지면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지는 모래성인지 나는 뼈저리게 깨달았다. 결국 나는 땡전 한 푼 빌리지 못했다. 신용불량자가 되는 건 시간 문제였다. 은행 앱을 열어 통장 잔고를 확인했다. 잔액 185만 4천 원. 이게 내 인생의 전부였다. 64년 인생의 성적표치고는 너무나 초라했다. 나는 고시원 좁은 방에 누워 천장을 응시했다. 벽지의 얼룩이 마치 나를 조롱하는 사람의 얼굴처럼 보였다. 죽고 싶었다. 이대로 잠들어 깨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때 옆방에서 누군가 트로트를 크게 틀었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 그 촌스러운 가사가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다. 사랑? 웃기지 마라. 그건 사기였다. 욕망이었다. 그리고 그 대가는 파멸이었다. 나는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소리 죽여 울었다. 늙은 남자의 후회는 아무런 힘이 없었다. 돈이 말라가자 생존 본능이 고개를 들었다. 죽을 때 죽더라도 배는 고팠고 담배는 피우고 싶었다. 나는 일자리를 찾아야 했다. 하지만 환갑이 넘은 특별한 기술도 없이 관리직으로만 평생을 보낸 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다. 벼룩시장 신문을 뒤져 경비원 자리를 알아봤다. 면접을 보러 간 아파트 관리실에는 이미 나보다 젊고 건장한 50대들이 줄을 서 있었다. 어르신 죄송한데 우리는 60세 미만만 뽑아요. 요즘 주민들 갑질도 심하고 해서 나이 드신 분들은 버티기 힘들어요. 관리소장은 내 이력서를 보지도 않고 돌려줬다. 건설사 임원 출신이라는 경력은 오히려 독이 되었다. 이런 분이 경비일 하시겠어요? 콧대 높아서 주민들이랑 싸움만 나지. 라는 비아냥만 들었다. 편의점 알바, 주유소, 청소 용역. 가는 곳마다 거절당했다. 나이는 죄였고 화려한 과거는 족쇄였다. 결국 내가 갈 수 있는 곳은 딱 한 군데, 인력시장뿐이었다. 새벽 4시. 성남 모란시장 근처의 인력사무소 앞에는 일거리를 찾는 사내들이 모닥불 주위에 모여 있었다. 나도 그 틈에 끼어들었다. 안전화도 없이 낡은 운동화를 신은 내 모습이 왠지 처량했다. 거기 신참. 오늘 처음이지? 안전화 없어? A씨 현장에서 안 받아주는데. 반장으로 보이는 사내가 혀를 찼다. 나는 급하게 굽신거렸다. 죄송합니다. 오늘 일당 받으면 바로 사겠습니다. 힘쓰는 건 자신 있습니다. 제발 시켜만 주십시오. 나도 모르게 비굴한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35년 전 내가 현장 소장일 때 인부들을 호령하던 그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었다. 운 좋은 줄 알아. 오늘 일손 딸려서 데려가는 거니까. 김씨, 이 사람 데리고 가서 벽돌 날라. 나는 승합차 짐칸에 짐짝처럼 실려갔다. 도착한 곳은 판교의 한 상가 리모델링 현장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자주 가던 카페 거리 근처였다. 미연 씨와 커피를 마시며 노후를 꿈꾸던 그 거리에서 이제 나는 등짐을 져야 했다. 어이 아저씨, 동작이 왜 이렇게 굼떠? 빨리빨리 안 움직여? 새파랗게 젊은 현장 팀장이 나에게 고함을 질렀다. 공방자재 운반일이었다. 시멘트 포대와 벽돌을 등지게에 지고 계단을 오르내려야 했다. 첫 번째 등짐을 졌을 때 허리가 끊어지는 줄 알았다. 무릎에서는 우두둑 소리가 났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다. 죄송합니다. 나는 이를 악물고 계단을 올랐다. 땀이 비오듯 쏟아져 눈을 뜰 수가 없었다. 먼지가 폐부 깊숙이 박혔다. 한 번 오르내릴 때마다 수명이 1년씩 줄어드는 것 같았다.
점심시간. 한바 지편장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숟가락을 쥔 손이 덜덜 떨려 국물을 다 흘렸다. 옆에 앉은 외국인 노동자가 측은한 눈빛으로 나를 보며 물티슈를 건넸다. 아저씨, 처음? 힘들어요. 천천히 해요. 서툰 한국어로 위로하는 그에게 나는 고맙다는 말조차 나오지 않았다. 밥알이 모래알처럼 씹혔다. 내가 지은 죄의 무게가 시멘트 포대보다 더 무겁게 짓눌러 왔다. 이것이 벌이다. 가족을 버리고 쾌락을 좇은 대가다. 나는 꾸역꾸역 밥을 밀어 넣었다. 살아야 갚을 수 있으니까. 빚이든 죄든. 오후 작업은 더 고통스러웠다. 다리에 쥐가 나 주저앉자 팀장이 욕설을 퍼부었다. 아, 진짜. 노인네 데려와서 일 다 망치네. 오늘까지만 하고 나오지 마요. 해질녘이 되어서야 일이 끝났다. 일당 13만 원에서 소개비 10%를 뗀 11만 7천 원을 손에 쥐었다.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아팠고 손바닥은 껍질이 벗겨져 쓰라렸다. 하지만 그 돈은 내가 지난 35년간 받았던 억대 연봉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다. 처음으로 내 노동, 아니 내 육체를 갈아 넣어본 진짜 돈이었다. 나는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고시원으로 돌아오는 길에 모란시장 순대국밥집에 들렀다. 뜨끈한 국물이 간절했다. 9,000원짜리 순대국 하나를 시켰다. 뚝배기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국물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뜨거운 기운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 얼어붙은 내장을 녹였다.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숟가락을 든 채 엉엉 울었다. 식당 주인이 놀라서 쳐다봤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지수가, 여보. 아내가 끓여주던 그 평범한 찌개가, 가족들과 둘러앉아 먹던 그 저녁 식사가 얼마나 기적 같은 행복이었는지 이제야 알았다. 나는 밥그릇에 눈물을 뚝뚝 흘리며 밥을 말았다. 그리고 짐승처럼 퍼먹었다. 살아야 했다. 어떻게든 살아서 지숙에게 무릎이라도 꿇으려면, 아니 멀리서라도 그녀가 잘 사는 모습을 보려면 죽지 않고 버텨야 했다. 식당 TV에서는 뉴스 속보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최근 중장년층을 노린 신종 로맨스 스캠 기승. 피해액 수백억 원 추정. 나는 화면을 외면하고 소주 한 병을 시켰다. 쓴 소주가 식도를 태우며 내려갔다. 알코올 기운이 올라오자 욱신거리는 무릎 통증이 조금 가시는 듯 했다. 내일은 새벽 3시에 나가야지. 남들보다 1시간 더 일찍 나가서 사정해봐야지. 벽돌을 못 나르면 청소라도 시켜달라고 빌어야지. 그게 64세 김영석 전직 건설사 임원이었던 사내의 새로운 목표가 되었다. 바닥을 쳤으니 이제 기어갈 일만 남았다. 아주 길고 고통스러운 속죄의 기어가기가 시작된 것이다. 새벽 3시 30분. 모란시장 뒷골목 고시원의 알람은 핸드폰 소리가 아니라 옆방 남자의 기침 소리였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들려오는 그 건조하고 찢어지는 듯한 기침 소리가 나의 기상나팔이었다. 나는 신음과 함께 몸을 일으켰다. 허리가 끊어질 듯 욱신거렸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퉁퉁 부어 주먹이 잘 쥐어지지 않았다. 35년간 펜대만 굴리던 손이 고작 보름 만에 옹이 박인 나무 뿌리처럼 변해가고 있었다. 나는 좁은 방구석에 놓인 1.5리터짜리 생수병을 들어 벌컥벌컥 마셨다. 냉장고가 없어 미지근해진 물에서 플라스틱 냄새가 났다. 그래도 마셔야 했다. 현장에서는 물 마실 시간조차 눈치가 보였으니까. 주섬주섬 작업복을 챙겨 입었다. 시장통 구제 옷가게에서 5,000원 주고 산 낡은 조끼와 무릎 나온 등산 바지. 거울 속에 비친 남자는 더 이상 대기업 건설사 임원 김영석이 아니었다. 그저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이름도 없이 김씨 혹은 어이로 불리는 늙은 일용직 노동자일 뿐이었다. 고시원을 나서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박혔다. 모란 인력시장에는 벌써 수십 명의 사내들이 모닥불 주위에 모여 있었다. 나도 그 틈에 끼어들었다. 처음 며칠은 쭈뼛거렸지만 이제는 제법 자연스럽게 불을 쬐며 자판기 율무차를 홀짝였다. 김씨 왔어? 몸은 좀 어때? 내게 말을 건 사람은 박 반장이라 불리는 60대 후반의 사내였다. 그는 이곳의 터줏대감이었다.
듣자 하니 그 역시 왕년엔 중소기업 사장님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부도로 모든 걸 날리고 이곳으로 흘러들어온 지 10년이 넘었다는 그의 얼굴은 세월과 가난이 만들어낸 주름으로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그는 나의 유일한 말동무이자 이 바닥 생리를 알려주는 사부였다. 죽겠습니다. 어제 철근 나르다가 허리를 삐끗한 것 같아요. 파스 붙였어? 약국 가면 젤로 된 거 있어. 그게 직방이야. 몸 아끼면서 해. 여기서 다치면 아무도 책임 안 져. 박 반장이 주머니에서 사탕 하나를 꺼내 건넸다. 당 떨어지면 큰일 나. 하나 까먹어. 나는 그 사탕을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다. 고작 박하사탕 하나에 눈시울이 뜨거워질 줄은 몰랐다. 4억 5천만 원을 잃고 나서야 100원짜리 사탕 하나의 온기를 알게 된 것이다. 오늘 배정받은 현장은 분당 서현동의 한 오피스텔 철거 현장이었다. 내가 살던 정자동에서 불과 지하철 2정거장 거리. 익숙한 풍경이 눈에 들어오자 가슴이 옥죄어왔다. 저 화려한 빌딩 숲 어딘가에 내가 잃어버린 인생이 있을 것만 같았다. 어이 김씨, 멍하니 서서 뭐해? 폐자재 안 날라? 젊은 팀장의 고함에 나는 퍼뜩 정신을 차렸다. 오늘의 임무는 철거된 석고보드와 나무 판자들을 1층 트럭으로 옮기는 일이었다. 엘리베이터는 사용할 수 없었다. 오로지 등짐을 지고 계단을 오르내려야 했다. 나는 등에 지게를 짊어졌다. 40kg 넘는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다. 중력. 그것은 내가 평생 잊고 살았던 절대적인 힘이었다. 높은 자리에 있을 때는 몰랐다. 세상의 모든 짐이 이렇게 무겁다는 것을. 한 발 한 발 계단을 디딜 때마다 무릎 연골이 비명을 질렀다. 오전 작업이 끝나갈 무렵 3층 복도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았다. 점심시간이 되자 목에 사원증을 건 직장인들이 3355 쏟아져 나와 식당으로 향하고 있었다. 말끔한 정장, 손에 들린 아이스 아메리카노, 웃으며 나누는 대화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나 역시 저들 속에 있었다. 아니, 저들보다 더 높은 곳에서 저들을 내려다보았다. 하지만 지금 나는 먼지 뒤집어 쓴 작업복을 입고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기 위해 쭈그리고 앉아 있어야 했다. 유리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천국과 지옥이 갈라져 있었다. 뭘 그렇게 쳐다봐? 부러워? 박 반장이 내 옆으로 와 털썩 주저앉으며 물었다.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요. 김씨, 과거는 독이야. 자꾸 뒤를 돌아보면 앞으로 못 가. 지금 자네 등 뒤에 있는 건 석고보드가 아니라 자네 인생의 무게야. 그거 지고 가려면 앞만 봐야지. 그의 말이 폐부를 찔렀다. 맞다. 나는 지금 벌을 받는 중이다. 가족을 버리고 쾌락을 좇은 데가. 땀 냄새 나는 작업복이 내 수위라고 생각해야 했다. 점심으로 나온 제육볶음 도시락을 먹으며 나는 핸드폰 계산기를 두드렸다. 일당 14만 원. 소개비 떼고 12만 6천 원. 고시원비 하루치 8천 원. 담배 한 갑 4,500원. 컵라면과 삼각김밥 3천 원. 파스값 5천 원. 하루 필수 생계비를 빼고 나니 10만 원 남짓이 남았다. 이 돈을 모아서 4억 5천을 갚으려면 며칠을 일해야 할까? 4,500일. 12년. 휴일 없이 매일 일해야 12년이다. 내 나이 76세가 되어야 원금을 갚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다. 절망적이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12년이 걸리든 죽을 때까지 걸리든 갚아야 했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니까. 오후 작업 중 나는 실수로 못이 튀어나온 강목을 밟았다. 낡은 운동화 밑창을 뚫고 날카로운 못이 발바닥을 찔렀다. 악!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작업화도 없이 운동화를 신고 일한 게 화근이었다. 야, 조심 좀 하라니까. 아저씨 때문에 작업 중단되면 책임질 거야? 팀장이 달려와 욕설을 퍼부었다. 발바닥에서 피가 배어나왔다. 하지만 나는 아프다는 말도 못하고 죄송합니다를 연발하며 절뚝거렸다. 박 반장이 다가와 내 부축을 했다. 일단 지혈부터 해. 그리고 내일부턴 무조건 안전화 신어. 돈 아끼려다 병원비가 더 들어. 그날 저녁 나는 약국에서 소독약과 붕대,
그리고 제일 싼 안전화 한 켤레를 샀다. 하루 일당이 고스란히 날아갔다. 고시원 방에 돌아와 피 묻은 양말을 벗으며 나는 울지 않았다. 대신 안전화를 품에 안았다. 투박하고 무거운 안전화. 이제 이것이 내 발이고 내 자존심이다. 나는 수첩을 꺼냈다. 10월 25일. 수입 영원. 지출 12만 원 안전화 약값. 잔고 195만 원. 마이너스였다. 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조금 단단해진 것 같았다. 35년간 신었던 반짝이는 구두보다 오늘 산 이 흑투성이 안전화가 더 정직하게 느껴졌다. 나는 퉁퉁 부은 발에 약을 바르며 다짐했다. 내일은 더 무거운 짐을 지리라. 그래서 10만 원이라도 더 모으리라. 그 돈이 모이고 모여 언젠가 지숙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계단이 될 때까지. 보름이 지났다. 나는 인력사무소 소장의 눈에 들어 제법 꾸준히 일을 나가게 되었다. 김씨 아저씨가 나이치고는 성실해. 요령도 안 피우고. 라는 평가가 들려왔다. 건설사 임원 시절 수백억짜리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을 때보다 그 말 한마디가 더 뿌듯했다. 일요일은 현장이 쉬는 날이었다. 하지만 쉴 수 없었다. 나는 벼룩시장을 뒤져 주말 단기 알바를 구했다. 분당 임해동에 있는 대형 식자재 마트에서 카트 정리와 주차장 청소를 하는 일이었다. 시급 1만 원. 현장 일보다 훨씬 적었지만 몸을 좀 덜 쓰면서 쉴 새 없이 움직일 수 있어 잡생각을 없애기엔 좋았다. 마트 유니폼인 형광색 조끼를 입고 주차장을 돌며 흩어진 카트를 수거했다. 주말이라 장을 보러 온 가족들로 북적였다. 아이를 카트에 태우고 웃으며 지나가는 젊은 부부, 팔짱을 끼고 걷는 노부부. 그 평범한 일상이 내게는 닿을 수 없는 꿈처럼 보였다. 어머, 이거 배추가 왜 이렇게 비싸? 엄마, 그냥 싼 거 사자. 맛은 똑같아. 익숙한 목소리가 귀에 꽂혔다. 심장이 덜컥 멈추는 것 같았다. 고개를 돌려 소리난 쪽을 바라봤다. 마트 입구 야채 코너 앞이었다. 지숙이었다. 그리고 내 딸 민지였다. 나는 반사적으로 주차 기둥 뒤로 몸을 숨겼다. 숨이 가빠왔다. 쫓겨난 지 3주 만에 보는 가족의 얼굴이었다. 지숙은 많이 야위어 있었다. 항상 단정하게 드라이를 넣던 머리는 질끈 묶여 있었고 입고 있는 코트는 5년 전에 내가 사준 낡은 캐시미어였다. 얼굴엔 생기가 없었고 눈밑이 거무스름했다. 딸 민지도 표정이 어두웠다. 임신 6개월 차인 딸의 배가 제법 불러 있었다. 친정 아버지가 몹쓸 짓을 저지르고 집안이 풍비박산난 스트레스 때문인지 민지의 얼굴도 창백해 보였다. 두 사람은 할인 코너에 쌓인 배추를 들었다 놨다 하고 있었다. 예전의 지숙이라면 유기농 코너에서 가장 싱싱하고 비싼 채소만 골랐을 것이다. 우리 가족 먹을 건데 돈 아끼면 안 돼. 그게 그녀의 지론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시들시들한 배추 한 포기의 가격표를 보며 한숨을 쉬고 있었다. 엄마, 이거 2,000원 더 싸다. 이걸로 하자. 그래. 상태가 좀 안 좋긴 한데 국 끓이면 괜찮겠지. 지숙이 힘없이 대답하며 배추를 카트에 담았다. 그 카트 안에는 라면 멀티팩, 두부 한 모, 그리고 세일 스티커가 붙은 돼지고기 뒷다리살이 들어있었다. 가슴이 미어졌다. 내가 날려버린 4억 5천만 원. 그 돈이면 저 배추 100만 포기는 살 수 있었다. 내 욕망이 아내를, 임신한 딸을 저 초라한 할인 코너 앞에 세워둔 것이다. 나는 주먹으로 내 허벅지를 내리쳤다. 병신 같은 놈. 천하의 몹쓸 놈.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내가 잘못했어. 좋은 거 사. 내가 다 사줄게. 라고 외치고 싶었다. 하지만 내 주머니엔 점심값으로 받은 5,000원짜리 지폐 한 장뿐이었다. 내가 나서봤자 그들에게는 또 다른 수치심과 분노만 안겨줄 뿐이었다. 그들은 계산대로 향했다. 나는 기둥 뒤에서 그림자처럼 그들을 따라갔다. 계산을 마치고 나온 두 사람은 무거운 장바구니를 나눠들었다. 민지가 배를 잡고 힘겨워하는 게 보였다. 민지야, 넌 들지 마. 엄마가 들게. 아냐, 엄마도 손목 아프잖아. 두 여자가 낑낑거리며 짐을 옮기고 있었다. 나는 쓰고 있던 모자를 푹 눌렀었다.
마스크를 코까지 치켜 올렸다. 그리고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다행히 주차 요원들은 다른 쪽에 몰려 있었다. 나는 빈 카트를 미는 척하며 슬그머니 그들 쪽으로 다가갔다. 그들이 짐을 바닥에 내려놓고 잠시 택시를 잡으려고 두리번거리는 사이였다. 나는 재빨리 다가가 장바구니 2개를 낚아채듯 들어 올렸다. 어머, 누구세요? 지숙이 깜짝 놀라 소리쳤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푹 숙인 채 택시 승강장 쪽으로 성큼성큼 걸었다. 내 뒷모습을 보고 지숙이 알아챌까봐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하지만 형광조끼와 모자, 마스크로 가려진 늙은 주차 알바를 남편이라 생각하진 못할 것이다. 택시가 들어오고 있었다. 나는 트렁크에 장바구니를 실었다. 기사에게 문을 닫으라는 신호를 보내고 뒤돌아섰다. 저기요. 아저씨. 고마워요. 민지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다. 나는 멈칫했다. 돌아보면 안 된다. 돌아보면 끝이다. 나는 손만 들어 대충 흔들어 보이고는 도망치듯 카트 보관소로 뛰었다. 기둥 뒤에 숨어 택시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멀어지는 택시 뒷공무니를 보며 나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 내 손에 남아있는 아내와 딸의 온기. 장바구니 손잡이에서 느껴지던 그 묵직한 삶의 무게. 그 짧은 순간의 접촉이 나를 무너뜨렸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주차장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흐느꼈다. 지나가는 쇼핑객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상관없었다. 오늘 본 아내의 낡은 코트와 딸의 부른 배가 내 뇌리에 인두처럼 찍혔다. 더 독하게 일해야 한다. 더 미친 듯이 벌어야 한다. 저들이 다시 유기농 배추를 고민 없이 살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그게 내가 살아야 할 유일한 이유였다. 그날 밤 나는 고시원에서 컵라면 대신 맹물을 마셨다. 배가 고프지 않았다. 아니, 배고픔을 느낄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했다. 한 달이 지났다. 나는 좀비처럼 일했다. 새벽엔 인력시장, 주말엔 마트 알바, 밤에는 고시원 근처 식당에서 설거지 알바까지 뛰었다. 잠은 하루 4시간으로 줄였다. 몸무게가 10kg나 빠져 바지가 헐렁해졌지만 통장 잔고는 조금씩 늘어났다. 잔액 345만 원. 지난 한 달간 입에 단내 나도록 일해서 모은 돈이었다. 고시원비와 최소한의 식비를 뺀 나머지 전부였다. 4억 5천에 비하면 티끌만 한 돈이었다. 하지만 이 돈은 달랐다. 내 피와 땀 그리고 뼈를 깎아 만든 돈이었다. 11월 25일. 월급날이었다. 아니, 내가 스스로 정한 송금날이었다. 나는 은행으로 향했다. ATM 기계 앞에 서서 지숙의 계좌번호를 눌렀다. 35년간 생활비를 보내던 그 계좌. 번호는 손가락이 기억하고 있었다. 보낼 금액 300만 원. 나머지 45만 원은 다음 달 생활비와 비상금으로 남겨두었다. 확인 버튼을 누르기 전 보내는 사람 란과 메모란이 깜빡였다. 뭐라고 써야 할까? 미안해. 용서해줘. 사랑해. 모두 다 변명 같고 가증스럽게 느껴졌다. 어떤 말로도 내 죄를 씻을 순 없었다.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글자를 입력했다. 보내는 사람 김영석 메모 속죄. 전송 버튼을 눌렀다. 띠링 소리와 함께 명세표가 나왔다. 300만 원이 지숙의 계좌로 날아갔다. 내 한 달간의 고통과 후회가 담긴 돈이었다. 나는 명세표를 꼬깃꼬깃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그날 저녁 핸드폰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지숙에게서 연락이 올까? 아니면 아들 민석이에게서 욕설 문자가 올까? 하지만 핸드폰은 조용했다. 차라리 욕이라도 해주면 좋겠는데. 무관심이 더 무서웠다. 밤 10시가 넘었을 때였다. 문자 알림음이 울렸다. 심장이 덜컥했다.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확인했다. 발신자는 딸 민지였다. 아빠. 엄마가 돈 보신 것 같아. 아무 말 없이 방에 들어가서 한참을 우셨어. 왜 그랬어? 차라리 보내지 말지. 엄마 마음 더 아프게 왜 그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돈을 보낸 게 오히려 상처가 된 걸까? 이어서 장문의 문자가 더 왔다. 오빠는 아빠 신고하자고 해.
접근 금지 신청하고 아예 연 끊자고. 근데 엄마는 아무 말 안 해. 그게 더 무서워. 아빠, 나 솔직히 아빠가 너무 미워. 우리 튼튼이 태명 태어나면 할아버지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제 못 그럴 것 같아. 제발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돈도 보내지 마. 그게 도와주는 거야. 민지의 문자는 칼날이었다. 글자 하나하나가 내 심장을 베고 지나갔다. 나는 답장을 쓸 수가 없었다. 미안하다는 말조차 사치였다. 나는 핸드폰을 끄고 방구석에 처박혔다. 내가 한 짓은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신뢰. 가족이라는 울타리. 나는 그것을 내 손으로 부수고 불태워버린 것이다. 300만 원이 아니라 30억을 가져다 줘도 깨진 그릇은 다시 붙지 않는다. 그때였다. 갑자기 가슴 통증이 밀려왔다. 심장이 조여드는 듯한 압박감. 숨이 쉬어지지 않았다. 나는 가슴을 움켜쥐고 바닥에 쓰러졌다.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겹쳐 몸이 비명을 지르는 것이었다. 의식이 흐릿해졌다. 이대로 죽는 건가? 죽으면 보험금이라도 나올까? 내 명의로 된 생명보험이 아직 살아있나? 지숙이 수익자로 되어 있었나?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나는 돈 생각을 하고 있었다. 죽어서라도 값을 치러야 한다는 강박. 옆방 남자의 기침 소리가 멀어졌다. 지수가. 튼튼아. 눈을 떴을 때는 낯선 천장이 보였다. 소독약 냄새. 응급실이었다. 정신이 좀 드세요? 간호사가 내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여기. 어떻게? 고시원 주인분이 신고하셨어요. 119 타고 오셨고요. 급성 협심증 증세가 있으셨는데 다행히 빨리 오셔서 고비는 넘겼습니다. 나는 안도감보다 절망감이 먼저 들었다. 병원비, 응급실 비용.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나려 했다. 가야 합니다. 돈이 없어서. 환자분, 지금 가시면 안 돼요. 검사 더 받으셔야 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진짜 괜찮아요. 나는 간호사의 만류를 뿌리치고 도망치듯 응급실을 빠져나왔다. 수납 창구 앞에서 멈칫했다. 병원비 18만 원. 내 피 같은 돈. 하지만 내야 했다. 카드를 긁었다. 잔액 37만 원. 병원 문을 나서니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왔다. 첫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늘에서 내리는 하얀 쓰레기. 현장 일하는 사람들에게 눈은 낭만이 아니라 재앙이었다. 내일 일거리가 끊길 테니까. 나는 눈을 맞으며 걸었다. 살았다. 죽지 않고 살았다. 딸이 오지 말라고 했지만 아들이 연을 끊자고 했지만 나는 살아서 또 일을 해야 했다. 다음 달엔 300만 원이 아니라 310만 원을 보내리라. 욕을 먹더라도 미움을 받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니까. 주머니 속에서 진동이 울렸다. 켜진 핸드폰 화면에 뜬 메시지. 지숙이었다. 밥은 먹고 다니니. 딱 한 줄. 그 짧은 문장에 나는 길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눈물이 눈과 섞여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용서가 아니었다. 걱정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내 아내였다. 내가 버린, 내가 배신한 하지만 나를 놓지 못한 내 사람. 나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다. 미안해. 밥 잘 먹고 있어. 당신도 아프지 마. 전송 완료. 차가운 겨울밤 분당의 화려한 불빛 아래 초라한 늙은이가 울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희망이라는 이름의 혹은 속죄라는 이름의 불씨가. 겨울의 끝자락은 질기고 독했다. 성남 모란시장의 새벽바람은 여전히 칼날 같았지만 내 피부는 그 사이 두꺼워져 있었다. 인력사무소 난로가에 앉아 자판기 커피를 마시는 내 손은 이제 거북이 등껍질처럼 투박하고 갈라져 있었다. 사람들은 나를 더 이상 김씨 아저씨라 부르지 않았다. 대신 김반장이라 불렀다. 공방자재 운반 실력이 늘었고 현장 청소와 뒤처리가 깔끔해 여기저기서 나를 찾았기 때문이다. 그 사이 계절이 2번 바뀌려 하고 있었다. 나는 지독한 수도승처럼 살았다. 술을 끊었고 담배도 하루 3개비로 줄였다.
고시원 방구석에 누워 천장 얼룩을 세는 대신 피로에 기절하듯 잠들었다가 새벽 3시면 눈을 떴다. 내 통장에는 매달 찍히는 숫자의 리듬이 생겼다. 수입 350만 원. 지출 40만 원. 송금 310만 원. 나는 약속대로 매달 25일이면 지숙에게 돈을 보냈다. 대부업체 빚 2천만 원은 막노동과 야간 대리운전까지 병행하며 넉 달 만에 전액 상환했다. 죽을 힘을 다해 빚의 족쇄를 끊어내던 날, 나는 고시원 옥상에 올라가 소리 없이 울었다. 이제 온전히 내 땀방울을 가족에게 보낼 수 있게 된 것이다. 지숙에게서는 매달 돈을 보낼 때마다 짧은 답장이 왔다. 받았어. 무리하지 마. 날 추운데 옷 따뜻하게 입어. 그 짧은 문장들이 내게는 성경 구절보다 귀했다. 그것은 용서의 징표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나를 완전히 지워버리지는 않았다는 신호였다. 2월의 어느 날 인력사무소에 나가려는데 핸드폰이 울렸다. 딸 민지였다. 손이 덜덜 떨렸다.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여보세요. 민지냐? 아빠. 나야. 나 지금 병원 가. 병원? 왜? 어디 아파? 아니. 진통 시작됐어. 튼튼히 나올 것 같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예정일보다 2주나 빨랐다. 나는 그 길로 인력사무소를 뛰쳐나왔다. 작업복 차림 그대로 택시를 잡아탔다. 기사님, 분당 차병원으로 가주세요. 빨리요, 제발. 병원 로비에 도착해서야 내 꼴을 자각했다. 시멘트 가루가 하얗게 묻은 안전화, 흙먼지 낀 점퍼, 덥수룩한 수염. 이 몰골로 갓 태어날 손주와 사위, 그리고 지숙을 마주할 수는 없었다. 나는 화장실로 들어가 찬물로 세수를 하고 옷의 먼지를 털어냈다. 하지만 찌든 땀 냄새는 지워지지 않았다. 나는 분만실이 있는 층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로비 의자에 쭈그리고 앉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마다 심장이 조여왔다. 1시간, 2시간. 초조함에 입이 바짝바짝 말랐다. 그때 민지에게서 사진 한 장이 전송되었다. 갓 태어난 핏덩이. 쭈글쭈글하지만 세상을 향해 힘차게 울고 있는 아기 사진이었다. 아빠 아들이야. 3.2kg. 건강해. 사진을 보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핸드폰 액정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고맙다. 고맙다 민지야. 나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보든 말든 엉엉 울었다.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이 축복받은 순간에 함께할 수 없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아팠지만 그래도 생명의 탄생은 그 모든 슬픔을 덮을 만큼 압도적이었다. 나는 품 안에서 준비해둔 봉투를 꺼냈다. 지난달부터 틈틈이 모아둔 비상금 50만 원과 시장에서 산 작은 아기 신발이었다. 직접 전해줄 용기가 없었다. 간호사 데스크에 맡겨야겠다고 생각하며 일어선 순간이었다. 거기서 뭐 하세요? 익숙하고도 그리운 목소리. 등 뒤에서 들려온 그 목소리에 내 몸이 굳어버렸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지숙이었다. 그녀는 병원 카페에서 산 커피 2잔을 들고 서 있었다. 5개월 만에 보는 아내의 얼굴. 많이 야위었지만 표정은 예전보다 한결 편안해 보였다. 그녀의 시선이 내 허름한 작업복과 낡은 안전화, 그리고 손에 들린 아기 신발에 머물렀다. 여보, 올라가자. 민지가 기다려. 지숙은 덤덤하게 말했다. 화를 내지도 비난하지도 않았다. 그 건조한 반응이 오히려 나를 더 긴장하게 했다. 나 이러고 못 가. 냄새나고 더러워서. 아기한테 안 좋아. 씻으면 돼. 그리고 당신이 할아버지인데 누가 뭐라 그래. 사위도 와 있어. 인사해야지. 지숙이 앞장서서 걸었다. 나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그녀의 뒤를 따랐다. 그녀의 등은 작아 보였지만 단단했다. 35년을 함께 살면서 내가 지켜줬다고 착각했던 그 등은 사실 나보다 훨씬 강인하게 우리 가족을 지탱하고 있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침대에 누운 민지와 그 옆을 지키는 사위, 그리고 아들 민석이의 모습이 보였다. 나를 본 가족들의 표정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 민석이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지만 이내 한숨을 쉬며 고개를 돌렸다. 아빠.
민지가 힘없는 목소리로 나를 불렀다. 나는 엉거주춤 다가가 침대맡에 섰다. 차마 손을 잡을 수가 없었다. 내 거친 손이 딸의 고운 피부를 상하게 할까봐. 고생했다. 우리 딸. 정말 고생했어. 아빠 얼굴이 그게 뭐야? 왜 이렇게 늙었어?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멋쩍게 웃으며 주머니에서 아기 신발을 꺼내 놓았다. 오다가 주었다. 튼튼히 신기라고. 어색한 침묵을 깬 건 지숙이었다. 다들 나가 있어. 나 당신이랑 할 얘기 있어. 자녀들이 병실을 나가고 좁은 병실에는 지숙과 나 둘만 남았다. 숨막히는 정막. 나는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앉아요. 지숙이 의자를 가리켰다. 나는 엉덩이를 반만 걸치고 앉았다. 통장 봤어. 매달 300만 원씩 보내는 거. 그냥 밥값이야. 그 돈 한 푼도 안 썼어. 빚 갚는 데 썼어. 지숙의 말에 고개를 들었다. 무슨 빚? 빚은 내가 다 갚았는데? 당신 빚 말고. 우리 아파트 담보 대출 남은 거랑 민지 결혼할 때 당신 몰래 내가 마이너스 통장 쓴 거. 그거 다 정리했어. 지숙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집 내놨어. 뭐? 집을? 정자동 아파트를? 팔렸어. 잔금까지 다 치렀어. 머리가 멍해졌다. 그 집이 어떤 집인가? 내 35년 직장 생활의 훈장이자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였다. 탄천이 내려다 보이는 45평 아파트. 그걸 팔았다고? 그 큰 집, 나 혼자 살기에 너무 넓어. 관리비도 부담되고. 그리고 그 집 구석구석 당신 흔적이 너무 많아서 혼자 있기 힘들었어. 지숙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렸다. 집 팔아서 남은 대출 다 갚고 당신이 날려먹은 노후 자금 구멍 난 거 어느 정도 메꿨어. 그리고 경기도 광주 쪽에 작은 빌라 하나 샀어. 24평이야. 좁고 낡았지만 둘이 살기엔 충분해. 둘이?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싶어 지숙을 쳐다봤다. 둘이라니. 당신이랑 누구? 누구긴 누구야? 당신이지. 지숙이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들어와. 이제 그만 밖에서 청승 떨고. 여보, 나를 용서하는 거야? 내가 전 재산을 날렸는데? 당신을 배신했는데? 용서? 웃기지 마. 용서한 거 아니야. 아직도 자다가 당신 생각나면 이가 갈려. 4억 5천이 누구 집게 이름이야? 그거 생각하면 복장이 터져서 죽을 것 같아. 지숙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쳤다. 근데 당신 없는 5개월 동안 깨달은 게 있어. 돈 잃은 건 억울한데 당신 잃는 건 무섭더라. 매일 밤 당신이 어디서 객사하진 않았을까, 밥은 먹었을까 걱정하는 내가 너무 싫었어. 미움도 정이라더니 35년 세월이 무섭긴 무서워. 그녀가 내 거친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다. 돈은 다시 벌면 돼. 당신 아직 건강하잖아. 김 반장이라며? 일 잘한다고 소문났다며. 그럼 됐어. 죽을 때까지 나한테 갚아. 매달 300만 원씩 꼬박꼬박 가져와. 알았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끄덕이고 또 끄덕였다. 눈물이 콧물과 범벅이 되어 흘러내렸다. 고마워. 진짜 고마워 지숙아. 내가 평생 종처럼 모시고 살게. 나는 지숙의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아이처럼 울었다. 그녀가 내 더러운 머리카락을 쓰다듬어 주었다. 그 손길이 나의 무너진 능선을 다시 세우고 있었다. 일주일 뒤 나는 광주 오포읍의 신축 빌라로 이사했다. 짐이랄 것도 없었다. 고시원에서 가져온 보따리 2개가 전부였다. 24평 빌라는 정자동 아파트의 거실만 했다. 화장실도 하나뿐이었고 창문을 열면 탄천 대신 앞집 벽돌담이 보였다. 하지만 나는 이 집이 궁궐보다 좋았다. 현관을 열면 된장찌개 냄새가 났고 지숙의 신발 옆에 내 안전화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가족들의 시선이 하루아침에 따뜻해지진 않았다. 아들 민석이는 여전히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명절에도 오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딸 민지도 아직은 어색해했다. 하지만 괜찮았다. 내가 깨트린 실외의 유리 조각을 다시 맞추려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걸 알기에 나는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나는 여전히 인력사무소에 나간다. 다만 이제는 일용직이 아니라 인테리어 업체의 정식 현장 소장으로 일하게 되었다. 박 반장님의 소개 덕분이었다. 월급은 예전 임원 시절의 3분의 1도 안 되지만 나는 지금이 훨씬 행복하다. 퇴근길 나는 버스에서 내려 집까지 걷는다. 동네 어귀의 작은 마트에 들러 지숙이 좋아하는 딸기 한 팩을 산다. 예전엔 법인카드로 백화점 과일 바구니를 사다 나르던 내가 이제는 가격표를 비교하며 싱싱한 딸기를 고른다. 어느 봄날 저녁 지숙과 함께 동네 뒷산인 문영산을 올랐다. 청계산처럼 높지도 화려하지도 않은 소박한 동네 뒷산이었다. 우리는 말없이 걷다가 중턱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여보. 응? 나 그때 산에서 그 여자 만났을 때 말이야. 내가 조심스럽게 입을 뗐다. 지숙의 눈썹이 꿈틀했다. 금기어였다. 하지만 나는 꼭 해야 할 말이 있었다. 그때 나는 내가 청춘으로 돌아간 줄 알았어.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됐다는 게 내 존재를 증명해 주는 것 같았거든. 은퇴하고 나니까 껍데기만 남은 것 같아서. 그게 너무 두려웠나 봐. 지숙이 먼 산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도 그랬어. 당신 은퇴하고 나서 우린 한 집에 살지만 남남 같았잖아. 각자 외로웠는데 그걸 서로한테 말하지 않았던 거지. 당신이 멍청하게 사기당한 건 맞지만 그 원인을 제공한 건 우리 부부의 침묵이었을지도 몰라. 그녀가 내 손을 잡았다. 비싼 수업료 냈다고 치자. 4억 5천짜리 인생 공부. 대신 앞으로 20년은 더 건강하게 살아야 해. 그래야 본전 뽑지. 우리는 마주보고 웃었다. 씁쓸하지만 단단한 웃음이었다. 해가 지고 있었다. 저 멀리 분당의 화려한 아파트 단지들이 불을 밝히기 시작했다. 한때 내가 살았던 욕망과 허영이 가득했던 그곳. 이제는 저 멀리 점처럼 보이는 풍경일 뿐이었다. 지금 내 곁에는 낡은 등산복을 입은 아내가 있고 주머니에는 딸에게 줄 딸기가 있고 내일 출근할 현장이 있다. 통장 잔고는 가볍지만 내 삶의 무게중심은 그 어느 때보다 묵직하게 잡혀 있었다. 가자 여보. 튼튼히 보러 가야지. 영상 통화 온다더라. 그래 가자.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산을 내려왔다. 내려가는 길은 올라올 때보다 훨씬 수월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으니까. 무너진 줄 알았던 내 인생의 능선에도 다시 푸른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사연 잘 들으셨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늘 행복하세요.